지난 시간에는 지금 그 세법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 내용을 모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면책일이라든지 또는 납세자하고 상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약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세무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할 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외워야 돼. 외워서 구구절절히 아주 자연스럽게 내 입에 붙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내용만큼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오늘이 36쪽에 보면은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이라고 나와요.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 자, 제목부터 벌써 국세부과의 원칙이야. 국세를 부과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원칙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요 국세부과, 우리가 그 청구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해서 청구 취지를 거기다 써놓는다고, 제목이. 그럼 거기 뭐냐면 부과처분의 취소라고 한다고. 부과처분의 취소.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다가 뭐라고 하냐면 고지처분이라고 나와. 고지처분. 고지처분. 그럼 고지처분하고 부과처분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고지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지서 보내는 요 자체만 국한돼서 하는 게 고지처분이야. 근데 부과처분은 이 고지서를 부과하게 된 전 과정, 즉 납세의무가 성립돼서 세무서 직원들이 이걸 검토해서 결의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고지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고지처분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고지서 보낸 요 행위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요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는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돼서 나중에 세금 고지서가 고지될 때까지 세무공무원이 지켜야 될 원칙. 자, 이것을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1번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 원칙. 자, 이건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하여튼 외워야 돼. 그래서 무조건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조세 평등주의라고 해요. 평등주의.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렇게 평등하게 차별을 두지 말고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하부 조직으로서, 하부 내용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나와요. 1 해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서 귀속에 관한 실질이야. 귀속에 관한 실질. 여기 보면 뭐냐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라요 세법을 적용한다. 이게 귀속에 관한 실질이에요.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몇 조? 여기다 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귀속에 관한 실질이다. 네? 알아야 돼. 귀속. 즉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사업했는데 명의는 B사람 명의로 했어. 걸렸어. 그럼 이걸 A라는 사람의 세금으로 봐야 되느냐 B라는 사람의 세금으로 봐야 되느냐. 자, 원칙은 뭐라고요? 네, A라는 사람의 세금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B라는 사람 명의를 빌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가 사업을 한 게 맞다고 한다면 A한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의 첫 번째에 있는 귀속에 관한 실질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막 상담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올 거예요. 내가 명의를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럼 내 세금을 어떻게 될까요?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따지면은 당연히 없앨 수가 있어. 그렇죠? 자, 근데 쉽지가 않아. 왜 이게 쉽지가 않냐면은 소위 이것이 나중에 뒤에 보면 조세범 처벌법하고 연결해요.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에 뭐라고 나있냐면 명의를 빌려준 자하고 명의를 빌려 쓴 자는 동시에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럼 왜 이 규정을 계속 두고 있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조세가 아주 혼탁할 때 세금을 안 내려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지 사장을 두고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 자체를 바지 사장한테 부과할 거냐, 실제로 사업한 사람한테 부과할 거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바지 사장을 안 치는 거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비록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나와 있지만 바지 사장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자 명의와 관련해서 실질과세 허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 명의자 과세는 명의자 과세.
사업자 명의가 누구냐 이게 사업자 명의. 사실은 실질과세를 해야 되는데 실질과세를 허용하다 보니까 바지를 두고서 막 하다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얘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막 세금도 안 내버리고 특히 제일 많이 이게 문제가 되는 데가 어떠냐면 술제. 옛날에 룸사롱 같은 데 보면은 다 바지 사장 두고 걔한테 세금 다 얹히고 특수세 안 내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다고 이게. 그리고 술집 그 다음에 유통 뭐 일반적. 자 그러다 보니까 과세 당부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해서 나온 게 뭐냐. 실질과세 원칙은 있지만 실무에서는 무조건 명의자과세다. 실무에서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실질과세 인정 안 한다. 다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냐면 법원의 판례, 판결.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법원에서 재판을 해고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판결서에 나와 있어.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그거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자는 A가 아니고 B라는 게 나왔어. 그 경우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해줘요. 여기는 분명히 귀속하는 실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인정 안 합니다. 명의자과세만 해요. 명의자과세. 자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어떤 그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나와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때만 인정해 준다고. 자 그럼 세부적으로 전화 왔어. 사실은 내가 사업을 안 했는데 명의만 빌려서 나한테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럼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답을. 그럼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적용은 됩니다. 그럼 해결책은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쵸? 판결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사업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판결서에 나오면 그럼 세무조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칙이. 자, 그 다음에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돼,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내가 예를 들어 뭐 골프를 쳤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회계처리 어떻게 했냐면 뭐 복리후생비 뭐 직원들한테 쓰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걸 안 따진다. 이거 실제 내용이 뭐냐.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는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조세 방지를 위한 경제실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냐면 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증여를 만약 하고 싶고 또는 손자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간단히 보자고. 내가 내 아들한테 증여하고 아들이 다시 손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두 번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실제는 나는 내 손자한테 주고 싶어. 손자한테. 근데 손자한테 만약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할증이 돼. 할증 세금이 30%가. 그리고 공제를 한 번밖에 못 받아. 근데 내가 내 아들한테 주고 내 아들이 다시 손자한테 주면 두 번의 공제를 받아요. 공제를 받아.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지. 미성년자한테 직접 주게 되면은 30% 세율이 할증이 되는데 우리 아들이 손자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뒤면은 성년이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빨리 증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딱 주고 그리고 손자가 다시 성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아들이 또 증여를 해버렸어. 그럼 할증도 안 되고 공제도 두 번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랬을 때 내용을 보니까 요 내용이 실제적으로 손자한테 줄 목적이었는데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회 전략을 이렇게 했다. 자 그런 경우는 할아버지인 내가 직접 손자한테 준 걸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형식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양도냐 증여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양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도 저 나중에 듣기 원인 보면은 양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증여세법에는 원칙이 뭐냐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해요. 증여로 추정. 무슨 얘기냐면 양도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양도를 안 봐. 증여한 거로 봐요. 증여한 거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둘이 돈 관계가 왔다 갔다 한 게 다 보여.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둘이 사고 판 게 맞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 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등기 자체를 양도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나중에 이걸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다음에 이게 증여가 맞는지 아니면 양도가 맞는지를 검토해요. 차이가 나는 건 뭐냐? 증여하고 양도는 등록세율이 취득세율이 좀 약간의 차이가 나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지. 매매 차익이 전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럼 한 푼도 안 내.
내가 10억에 사가지고 10억 증여했어. 양도했어. 하나도 안 내줘. 10억에 대신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봐. 그럼 기초공제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9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면 30% 세금이 지어요. 30%.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자산의 거래 행위는 비록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한다. 내가 얘기했죠. 확정력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세무서에는 일단 이게 증여로 보는데 당신이 이게 증여가 아니고 실제 돈을 주고서 사고 판 그런 거래는 걸 입증을 하라고 한다고. 입증이 되면 양도를 보는 거고 입증이 안 되면 근데 증여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추정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세무서에서 이거 자금 출처 조사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 뭐 증여세로 뭐 이렇게 추정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용을 쭉 보면 그런 경우세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양도로 이렇게 신고해서 양도 차익 전환을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가 맞지 않냐. 그럼 양도가 맞다는 입증을 해라 라고 소명서가 날라온다는 얘기. 이거. 예?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주주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나온다. 그럼 원칙은 안 해야 된다. 원칙은. 예. 이런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실질과세 원칙. 이건 법 조항까지 알아야 돼요. 14조 제1항. 1항은 규소에 관한 실질이고 그 다음에 2항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이고 제3항 하면 조세 회피 방지를 경제. 이 정도는 줄줄줄줄 외워줘야 돼. 내용이 어떻다는 거. 예? 이런 게 아마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포장을 찾을 거다. 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신의성실 원칙. 이건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신의성실 원칙.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금반원의 원칙. 무슨 얘기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분이 나온 얘기 나올 거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38페이지 나와요. 적용 요건 쭉 나와. 자,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과세관청에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어요. 공적인 견해 표시. 자, 이게 뭐 대충 이제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맨날 많이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2020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뭐 2021년 1월 1일 날 신고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게 해주겠다라고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신문 같은 데서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과세관청 견해표 신뢰하고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1월 1일 날 신고했어. 대신 신고서에 등기부등본 10부를 첨부해라.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첨부했어. 귀책 사유가 없는 거야. 잘못이 없어. 하라는 데도 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견해표 실질 기초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고. 자, 반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이 그거 잘못된 거야. 미안해. 어떤 걸 하겠어. 라고 당초의 언동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다섯 번째, 신뢰이익은 보호된다. 자, 이거는 뭐 요건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걸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누가 그랬어요?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세금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근데 이것만 뭐 제출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이 세금이 나오냐? 누가 그랬는데? 그럼 담당 공무원이 그랬다 이거야. 담당 공무원. 자, 이랬을 때 담당 공무원이 한 말이 공적인 견해 표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야. 나는 세무서 갔더니 세무서 공무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어. 근데 나중에 우리 잘못했으니까 세금 내야 됩니다 하면 열받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근데 이게 왜 거꾸로 세금이 나오냐 이거야. 그래서 과연 신뢰의 보호, 즉 신의식 원칙의 요건에 해당해서 신의식 원칙에 저해된 것이냐?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 얘기 꼭 내가 알아두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라도 세무서 직원 말을 믿고서 다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떤 근거가 돼가지고 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느냐. 즉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랐는데 잘못해서 세금이 나왔어. 잘못된 거. 이걸 다시 원상복구돼서 없던 걸 처리가 될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시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TV 아니면 신문 아니면 세무서에 있는 공고 그 게시판 이런데 공고가 됐을 때 공적인 견해 표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세무 공무원 한 사람의 견해를 믿고 따르는 건 공적인 견해 표시가 아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질과세 원칙하고 신의성실 원칙 요 정도는 15조는 신의성실 원칙이다. 이거 또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나와요. 그럼 세무공무원한테 가서 따져라.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면책이 되는 그런 사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소송 대상도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뭐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공무원 상대로 소송하면 안 돼, 이기지 못해. 예.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쪽에 나오는 근거가 원칙이 나와요. 근거가 원칙. 굉장히 중요한 근거.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에 기초해야 돼. 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쌍간호 3번에 뭐 결정서의 열람복사라고 나오죠. 예? 결정서의 열람복사. 이게 뭐냐면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자, 세무조사를 했어. 용어를 하는데, 용어. 이 본명이 뭐라냐면 상급자한테 보고한다는 얘기. 보고. 그러니까 오늘 조사하는 게 오늘 조사한 내용을 과장이나 뭐 계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고를 해. 보고. 그걸 본명이라고 해. 본명.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본명서를 작성을 해요. 그게 다 끝나면 나중에 조사서라는 걸 다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버린다고. 요건 내부 자료야. 요건 세무서 내부 자료. 자기들끼리 보고하고 하는 건 내부 자료고, 조사서는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조사 결과. 자, 그러면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결의서, 세금이 어떻게 고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써요. 이게 세트야, 세트. 네? 세트. 요 내용을 세무조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건을 수임을 했어.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세금이 고지가 되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납세자만을 하는 니들은 모른다고. 그럼 세무서에다가 복명서, 조사서, 결의서를 어떻게 해?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서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행정기관의 장은 3번 해당 납세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 여기 뭐라고 해? 납세 의무자야. 어저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납세 잘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납세 의무자 뭐 보증인, 연대납세로 이차원세는 포괄하는 개념이고,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인이야, 본인. 본인과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요구는 구술. 밑줄 주세요. 구술. 뭐야? 말이라는 얘기, 말. 에? 위임자 안 가져가도 그냥 확인이 되면 해주란 얘기, 이게. 세무서에서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 맨날. 그럼 뭐야? 근거과세 원칙. 여기 16조 4항 5항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외우세요. 세무공무원이 안 해준다 그래. 말도 안 되고 뭐 못해 당사적으로 하고 왜 안 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럼 뭐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는데? 그러면 국세기 보면 16조 4항하고 5항에 보면은 근거과세 원칙에 여기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는 구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무공무원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조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권위의식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야지 반박을 할 거 아니야. 그 사람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를. 그럼 뭐 어떤 근거에 잘못됐? 여기 나와 있잖아. 일단 첫 번째. 자, 요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하면 요거 안 줍니다. 요거. 결의서까지는 주고 조사서는 줄 수도 있어. 근데 분명서는 안 줘. 분명서. 왜? 우리 내부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 안 줘요. 그럼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나와. 왜? 자기들끼리 보는 거니까 결제자한테 보고를 해. 정확하게 여기 이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이게 다 적혀 있어. 본명서에. 그러니까 요게 나가버리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본명서를 안 준다고. 그런데 판례에 보면 본명서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해야 된다, 교부해야 된다는 게 판례야. 네?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들어가는 얘기 뭐냐면 세무서 직원 애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는 애들 있어. 안 줘. 무조건 안 줘, 무조건. 그럼 왜 안 주는데? 아 몰라, 그냥 안 주고 그냥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그래. 정보공개 청구해도 안 준다고. 그럼 어떻게 돼? 소송으로 들어가야지. 이의신청으로 들어가든지. 판례 보면 주도록 돼 있어,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자꾸 알아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야지 상대방하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근거와서 원칙에 대해서는 결정서의 열람, 복사, 이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여러분들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한 가지 내가 더 얘기할게. 복대리라고 들어봐서 복대리? 복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사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 업무를 수임을 했어요. 근데 제주도, 물건이 제주도야. 제주도까지 가려니까 뭐 항공료나 뭐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 제주도에 있는 다른 법무사한테 넘겨, 이거를. 야, 너네가 좀 해주세요. 어? 대리의 대리야. 이건 뭐냐? 배등한 관계에서 대리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복대리라고 그래, 복대리.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복대리야? 아니에요. 간혹가다 세무사들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금천세무사하고 이렇게 다툼을 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복대리를 해야 된다, 이거야. 복대리가 아니야, 그거는. 네? 어차피 여러분은 세무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소속 임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복대리 개념으로 얘기 나오는 건 안 되고, 세무법인에 우리가 사건을 수임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세무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위임장을 해주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세무서 직원 중에서 위임장 다시 받아갖고 오세요. 그건 복대리 개념이거든요. 대등한 관계일 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무법인 이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세무법인 이사에 행동하는데 거기 소속돼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 자체로서 대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결정서의 열람 복사는 여러분들이 거기 속해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세관면 사후관리. 이건 뭐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필요 없고, 또 실질과세 이거 외워야 돼. 실질과세. 그 다음에 신의성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무공무원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근거과세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열람서, 결정서의 열람 복사는 구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구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돼. 내용이 어떤지.